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의 주치 영남대병원 심장내과 손장원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영남대학병원 심장내과 손장원입니다. 예, 사실 건강검진들 예. 요즘 많이 받으시는데 예. 어디가 이상이 있다 하면 굉장히 불안하고 겁나는데 그게 예. 심장이라면 정말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이렇게 심장 이상 소견을 받고 외래를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예, 요즘 건강검진 많이들 하시는데 예. 최근 건강검진에서는 이제 흉백선 촬영, 이제 심전도 이런 검사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런 검사에서 이제 심장이 부어 있다, 뭐 심장이 커져 있다, 뭐 심장이 늘어났다, 뭐 또는 심장이 두껍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또 심비대가 있다 이런 소견을 듣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외래에 새로 내원하시는 분 중 한두 분은 건강검진에서 심장검진 이상 소견을 오시니까 특히 최근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심장내과를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얼핏 생각을 해보면요, 뭐 심장이 커졌다, 네. 부었다라는 게 네. 우리 몸이 부을 때도 있는 것처럼 일시적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심비대라는 게 정확하게 뭔가요? 예, 오형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심장이 이제 저희 몸의 가운데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 심장의 크기가 이제 커졌다는 거, 옆으로 이렇게 넓어졌다든지 이러면 이제 심장이 커져 있다, 심비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심장에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을 구성하는 근육이 이렇게 얇게 두께가 10mm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두께가 한 13mm, 14mm 이렇게 두꺼워지는 경우에도 이제 심장 비후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심장 근육이 두꺼운 경우에도 심비대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교수님 그러면 건강 검진을 했는데 심비대가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원인이 뭔지 파악을 해야 되니까 예.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추가적인 검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먼저 이제 심비대를 저희가 정의하는 검사는 엑스레이, 심장 가슴 엑스레이와 그리고 심전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엑스레이 사진에서 심장이 이제 커졌다는 것을 정의할 때는 이제 전체 저희 심장이 있는 이 흉곽의 전체 넓이에서 심장이 차지하는 부분의 퍼센트가 50%를 넘어가면 이때 이제 심비대가 있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외에도 심전도를 찍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 근육의 두께가 두꺼우면 이 심전도에서 파형이 되게 키가 커지게 되거든요. 예. 근육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파형의 크기가 뭐 7칸, 35mm를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이제 심비대가 있다 이렇게 정의가 되기 때문에 심비대로 이제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교수님, 딱히 이게 이제 증상 없이 검진에서 우연히 심비대를 발견하고 병원에 오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혹시 뭔가 심장에 큰 병이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심장이 병적으로 병이 있어서 심장이 커지는 심비대의 경우는 대부분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숨이 차다든지 뭐 다리나 얼굴이 붓는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는데 증상 아무것도 없는데 건강검진 갔더니 갑자기 심비대가 있으니까 정밀 검진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앞서 이제 저희가 심비대를 정의할 때 심장의 사이즈가 50%를 넘어가면 이제 진단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심장이 실제 크기는 이렇게 정상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엑스레이 사진을 찍는 것은 이 심장의 그림자를 뒤쪽에서 저희가 필름을 대고 찍는 것이 되겠거든요. 예. 그래서 심장이 요 사이즈가 사실 심장의 정상의 이제 크기가 되는데 네. 만약에 심장이 이렇게 누워 있는 분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이가 들거나 여성분이거나 좀 이렇게 덩치가 크거나 살이 많이 찌신 분들은 심장이 이렇게 눕게 됩니다. 예. 그러면 그림자를 엑스레이 찍어보면 그림자는 이 심장의 넓이가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 심장에서 심장 크기는 똑같은데 옆으로 눕게 되면 예, 심장이 커지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다음은 이제 저희가 엑스레이 찍어 보시면은 숨을 크게 들이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을 네네. 거예요. 네. 예, 참으세요. 숨 들이쉬고 참으세요 이렇게 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숨 한번 쑥 이렇게 들어보셔 보시면 예, 심장에 있는 이 흉곽의 크기가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 네, 있습니다. 느껴요. 그런데 심장은 이제 숨을 쉰다고 해서 사이즈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심장에 싸고 있는 흉곽이 커지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심장 크기가 괜찮아 보이는 게 정상인데 이번에는 숨을 크게 후 내쉬면 예, 흉곽이 작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심장은 가만히 있는데 흉곽이 작아지니까 그 비율을 계산하면
심장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심장이 정상인데 심비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이 심장을 싸고 있는 이 노란색 이 부분이 지방 조직이거든요. 네. 예. 지방 조직이 많이 두꺼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외투를 두껍게 입으면 날씬한 사람들 이렇게 뚱뚱해 보이듯이 똑같이 이 지방층이 두꺼우면 엑스레이상에서 그림자가 크게 보이기 때문에 실제 심장 근육의 크기나 두께는 괜찮은데도 심비대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검진 받을 때 교수님 네. 그 왜 관 안에서 소리 들리잖아요. 숨을 뭐 들이마시세요. 저는 이게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 만약에 심전도를 통해서 발견되는 심비대의 경우에는 또 어떤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심전도에서 심비대는 근육의 두께를 반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그 심전도가 이렇게 파형이 높으면 무조건 심비대로 정의를 하는데 그 경우에 심장이 아주 이제 그 위치가 보통 근육이 얇아서 저희 심전도를 찍을 때는 이 표면에 피부 표면에 심전도를 붙이는데 이 근육하고 심장의 사이가 이렇게 가까우신 분들, 빼빼 마르신 분들은 심장의 파형이 그것 때문에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심장이 약간 누워 있는 것처럼 있는 분도 있다고 그랬는데 위치가 약간 변하게 되면 심장 그 파형이 그것 때문에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심장 근육 자체가 튼튼한데 그런 경우에는 심장 크기도 정상인데 이때도 심비대로 이렇게 판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정말로 심장 질환이 있어서 심장이 붓고 커진 경우라면 그걸 네. 좀 알아내야 되잖아요. 이런 네. 경우는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는 경우는 대부분 정상일 경우가 있지만 심장에 병이 있어서 심비대가 진행된 경우에는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그 경우에는 숨이 차다든지 다리가 붓는다든지 뭐 얼굴이 붓는다든지 이런 심부전의 증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렇게 심비대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에는 심근경색증이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심장 혈관이 막히면서 심장 근육이 손상을 받고 심장 근육이 다치면 심장이 이제 흉터처럼 괴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심비대가 보일 수가 있고 심장 판막이 여기 있는데 이 판막이 제대로 닫히지가 않으면 피가 역류가 됐다가 다시 또 이 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 판막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심장 근육 자체가 이렇게 커지는 병들이 있습니다. 술을 아주 많이 드셔서 심장에 손상이 가서 심장이 커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장성 심근병증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심근 자체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심장에 늘어나는 경우도 심비대로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심장을 싸고 있는 저희 막이 있습니다. 심낭이라고 해서 그래서 심장 근육이 있고 거기를 싸고 있는 아주 종이 같은 얇은 막이 있는데 그 사이에 정상적으로는 물이 있고요. 그 물이 심낭액이라고 하는데 심낭액이 양이 증가되면 갑자기 이렇게 벌어지겠죠. 그래서 심비대가 심낭 삼출이 많은 경우에도 심비대로 진단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에서 흉부 엑스레이와 심전도에서는 문제가 없는데도 이 심비대로 판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심비대가 맞는지 예.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검사를 좀 받아야 될까요? 그래서 정확하게 심장 크기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심장 CT라든지 심장 MRI 많이 들어보신 이런 검사를 통해서 심장 크기를 정확하게 잴 수가 있는데 그 경우는 방사선이 나온다든지 또 MRI 같은 경우는 좁은 통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폐쇄 공포증이 있다든지 이런 걸 찍을 수가 없고 또 비용이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움직이는 심장을 CT나 MRI는 찍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심비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제 심장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심장 초음파가 되겠고 예, 심장 초음파가 심장 크기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가장 좋은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심장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심비대 이상이 이제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받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이 커질 수 있는 원인 질환이 있고요. 그 원인 질환에 따라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커졌으니까 뭐 이렇게 줄이는 뭐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앞서 심근경색 때문에 어느 한쪽이 늘어나서 심장 근육이 커졌다 그러면 거기 좁아진 혈관을 저희가 심장 혈관 촬영술이라든지 아니면 심장 혈관 CT를 찍어서 좁아진 부위를 확인하고 스텐트 시술이라든지 약물 치료를 할 수가 있겠고요.
심장 판막증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심장이 과부하가 돼서 심장이 커지는 경우는 심장 판막을 수술한다든지 시술을 통해서 치료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장에 물이 차서 심비대가 된 경우에는 심장 액을 바늘로 찌른다든지 해서 뽑아줘야지 치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건강검진에서 알게 된 심장 이상 소견에 대한 궁금증들을 풀어보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원 씨도 잘 들어보세요. 네. 청진을 하니까 심잡음이 들려요. 근데 여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초음파상 뭐 피가 샌다, 거꾸로 역류한다. 야, 이거 듣기만 해도 사실 환자들 입장에서 진짜 피가 거꾸로 오를 만한 아주 위급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무서워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하는데 청진상에서 이상 소견이 있거나 심장 초음파를 했는데 피가 샌다. 어머. 예, 이 말씀 들으면 되게 겁을 내시거든요. 왜냐하면 바깥으로 피가 새면 크게 바로 뭐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피가 샌다는 말은 바깥으로 샌다는 말이 아니고 이 판막이 있어서 심장에 혈류가 순환을 하는데 이 판막이 닫혀줘야 되는데 제대로 닫혀지지 않아서 역류가 생길 때 예, 그때 이제 피가 샌다는 말을 하게 되고요. 의학 용어로는 뭐 심장 판막 역류증 또는 폐쇄부전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심장 판막이 잘 안 닫혀서 이 피가 역류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여기서 우리가 심장 판막에 대해서 네. 개념 정리를 하고 그 역할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 모형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심장은 두 개의 심방과 심실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네. 예, 심방과 심실 사이에 두 개의 판막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삼천판이라는 판막, 그리고 왼쪽에는 승모판이라는 판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심실에서 피를 짜서 이렇게 동맥으로 나갈 때는 대동맥 판막이 거기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우심실에서 피를 짜서 폐동맥으로 피를 보낼 때는 폐동맥판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두 개의 방과 두 개의 실이 있고, 그리고 네 개의 판막이 존재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좌심실의 입장에서는 이 좌심방에서 피가 좌심실로 들어오고, 예. 그리고 좌심실에 들어온 피를 좌심실이 짜게 되면 이 피는 대동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승모판을 통해서 피가 거꾸로 이렇게 심방으로 네. 가는 경우에 이제 역류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심장이 피를 짠 다음에 대동맥으로 피가 나갔다가 이제 다시 심장이 이완을 하면서 피를 받아들일 때 좌심방에서만 피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대동맥에서 피가 다시 좌심실로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면 이건 대동맥 판막 역류증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판막 역류증이 생기는 원인이 따로 있나요? 뭐 가족력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뭐라 그러죠? 뭐 생활 습관이라든가 아까처럼 술을 많이 마시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가요? 네. 심장 판막 질환은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이 늘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네. 노인과 많아지고 그 판막이 퇴행성 변화를 겪기 때문에 심장이 얇아지거나 이렇게 두꺼워지거나 그래서 손상받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 외에도 아까 심근경색이 있으면서 어느 한 부분의 심장이 다치게 되면 그 다친 부위에 심장을 지지하는 이런 근육을 지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판막에 끈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끈이 끊어진다든지 이런 심장 근육 문제가 판막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폐혈증이라고 균이 저희 피 속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순환하다가 심장 판막에 가서 염증을 일으키고 감염이 되면 감염성 심내막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 판막이 구멍이 난다든지 역류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태어날 때부터 판막이 원래는 뭐 3개여야 되는데 판막이 2개밖에 없다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천적으로 판막 구조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선천성 심질환 또한 판막 역류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판막 역류증도 다른 질환들처럼 교수님 혹시 그 심한 정도에 따라 나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도 왜 변기라는 게 있잖아요. 뭐 있죠. 1기, 2기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그 정도에 따라서 치료법도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암을 저희가 1기부터 뭐 4기 이렇게 나누듯이 심장 판막증도 판막 역류증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이렇게 나누거나 아니면 경증, 중등증, 중증 이렇게 3개의 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경증의 경우에는 저희도 암 초기나 이럴 때는 수술로 간단하게 치료하거나 이렇게 금방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있듯이
1단계 역류회 같은 경우는 이것이 2단계나 3단계, 4단계 이렇게 중증으로 진행하지만 않으면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이 그냥 경과를 관찰하면 되고요. 만약에 4단계가 돼서 중증이 되면 이 판막은 어떤 약물 치료해도 다시 구조적인 변화가 정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라든지 아니면 시술적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해야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판막 역류증 단계별로 치료 방법이 좀 다르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마지막 말씀하신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중증 판막 역류가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약물 치료는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술이나 시술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한 20년, 30년 전까지만 해도 판막 구조에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당연히 수술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가슴을 이렇게 열고 그리고 그 판막, 손상받은 판막을 제거하고 새로운 판막을 이제 넣는 판막 치환술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문제점은 수술의 위험성이 아주 높은 분들, 연세가 많거나 뭐런 다른 폐 질환이라든지 이런 동반 질환이 많아서 수술의 위험성이 높은 분들은 수술을 꺼리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수술하고 난 이후에 수술의 합병증 때문에 환자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술적 치료가 가능해진 시기가 되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가슴을 열지 않고 대퇴정맥이나 동맥을 통해서 심장 안쪽까지 이렇게 철사를 넣어서요. 예, 여기 역류가 되는 판막에 클립을 탁 집어서 이렇게 역류를 줄이는 치료가 가능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4기가 되어서 치료를 생각할 때도 지금은 수술을 막 포기하시기보다는 시술 같은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치료를 적절히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시술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사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럴 거예요. 수술은 최대한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최대한 미루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수술 대신 이제 시술 있다고 얘기하셨고요. 또 약물이나 예. 되도록 수술을 좀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판막의 구조에 이상이 생기면서 문이 잘 닫히지 않게 되면 약을 쓴다고 그 손상이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집에 이제 문이 부서지면 거기에 아무리 이렇게 기름을 친다고 해서 이 문이 다시 붙는 게 아닌 것처럼 그런 약물 치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요. 다만 이제 중증 역류가 있는 경우에도 심장이 아주 튼튼해서 젊으신 분들이라든지 심장이 평소에 튼튼해서 중증이지만 심장의 크기가 커지지도 않고 심장 기능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심장의 수술을 조금 미루고 경과 관찰할 수 있고요.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중증 역류는 항상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6개월이나 12개월 간격으로 심장 초음파를 봐서 심장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지 심장이 커지는지를 보고 수술 시기를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중증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그러니까 경증의 판막 역류증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제 치료가 필요 없다고 하셨잖아요. 경과를 지켜보면서 좀 있으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피가 샌다 이러니까 걱정이 돼서 오셨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경증이 되겠고 경증인 경우는 1단계 경증의 경우는 보통 2, 3, 4를 이렇게 나가면서 나빠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한 3년에서 5년 후에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한 번 정도 해서 악화되는지를 보면 되겠고 중등증, 뭐 2단계나 3단계 아주 심하진 않지만 그런 경우에는 2년에서 3년 사이에 심장 초음파를 한번 해서 심장 판막의 기능이 악화되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궁금한 게 심장 판막증이 더 심해질 수 있는 상황이나 예. 원인 질환이 있다면 뭘까 궁금하고요. 예. 이걸 좀 치료해주면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예, 심장 판막 질환을 악화시키는 질병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대표적인 게 고혈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모판에 역류가 있는 경우에 이 승모판은 자심실에서 피를 짰을 때 이제 대동맥으로 나가야 될 피가 고혈압이 있으면 혈압이 높아지게 되고 여기 압력이 걸리면서 피를 짰을 때 다시 승모판으로 피가 역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고혈압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고혈압을 잘 조절하는 것이 판막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판막 역류의 또 다른 원인 질환으로 그 고령자에게 많은 관상동맥 질환도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예, 관상동맥 질환은 판막을 직접 망가뜨리진 않는데 네. 관상동맥 질환이 있어서 심장 근육에 손상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이쪽 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이 혈관이 막혀서 심장 근육에 손상을 받으면 여기 판막에 끈을 연결시켜주는 근육 구조가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판막을 잡아주는 부분이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판막 역류가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막혀 있는 관상동맥을 뚫어줘서 심장 기능이 회복이 되거나 심장 크기가 줄어들게 되면 다시 역류가 조금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쯤 되면 교수님,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을 네. 제가 대신 네.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데요? 여러분도 아마 공감을 하실 건데요. 심장 판막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평상시 생활 습관, 식습관이나 오. 운동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예, 사실 이 부분을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음식은 사실 판막 질환을 악화시킨다든지 좋게 만든다든지 하지는 못하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짜게 드시는 것은 혈류량을 늘리기 때문에 심장의 부담을 증가시키게 되고요. 짜게 드시면 고혈압이 생기면서 혈압 또한 또 판막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 짜게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배 피시는 분들 있는데 담배를 피시게 되면 관상동맥에 협착을 일으켜서 아까 판막 질환을 악화시킬 수가 있고 또 염증을 계속 일으키기 때문에 네. 판막이 역류가 있는데 거기 염증이 같이 동반되면서 역류증이 악화될 수 있어서 흡연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 술을 마시시는 경우에는 많이 드시는 경우에 그러면 심장의 부담이 증가되게 되고 그리고 또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술을 많이 드시는 분도 술을 줄이시거나 금주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살이 많이 찌신 분들은 심장의 입장에서는 이제 살이 많이 찌고 체중이 많이 나게 되면 과부하가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럭을 운전할 때 엔진이 커야 되듯이 심장 입장에서도 비만하면 이제 많은 부하가 걸립니다. 그러면 심장에서 피를 더 세게 짜야 되고 그럼 역류증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체중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물어보시는 게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이 더 세게 뛰니까 역류증이 악화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가벼운 운동 또 유산소 운동 이런 운동은 큰 문제가 없다고 돼 있고 오히려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기 때문에 권장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벼운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 괜찮고요. 하지만 뭐 마라톤을 한다든지 아주 심한 운동 또 힘을 갑자기 주는 역기를 든다든지 뭐 벤치프레스를 한다든지 이런 심한 운동을 하면 갑자기 이제 혈압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역류증이 일시적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운동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인체 엔진에 해당하는 게 심장이죠. 여기에 혹시 모를 이상이 생긴다면 조기에 병원을 찾아서 빨리 대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네, 오늘은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는 심장 이상 소견 중 가장 흔한 심비대와 판막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심비대가 가슴 엑스레이 사진이나 심전도에서 있다고 해서 실제로는 심비대가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검사를 받아보시면 괜찮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심장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실제로 심비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원인 질환이 있다면 이것을 감별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판막 질환의 경우 피가 샌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하지? 너무 겁내시지 마시고 심장내과를 방문해서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심장 판막의 역류의 정도 그리고 다른 동반 질환이 있는지를 보고 치료 방침을 잘 세우면 이제 심장 판막 역류증이 그렇게 무서운 병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건강검진의 네. 중요성을 마음에 새기게 됐거든요. 저부터 꼭 실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검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검진 결과표 봤잖아요. 이상소견 발생 시에는 정기적인 추적 관찰도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건요. 검진 후 관리에는 생활 습관 개선이 빠질 수가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같은 검진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으면요. 지난해와 이렇게 검진을
결과를 비교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의 검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얼른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건강검진으로 심장 건강도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영남대병원 심장내과 손장원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은 씨, 철원 씨도 수고했습니다. 건강하세요. TBC 클리닉 건강 365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